네, 글로벌 전략까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까지 같이 녹여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같이 좀 불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실적 예상 상회에 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시간외에서 주가가 한 5%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뉴욕 증시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좋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강세 수익률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연말 장세는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주에 물가지표 이벤트가 강했잖아요. CPI, PPI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의 속도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를 1.5% 정도를 빠르게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여태까지 세 차례 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리는 폭도 약 0.75% 정도만 내년 연말까지 내려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경이 바뀌는 이유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PPI 숫자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3%의 성장률, 그러니까 2%보다는 훨씬 높죠. 앞자리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전달 대비해서 숫자를 보시면은 0.4%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PPI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작용하는 건데요. 비용의 증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강하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업 청구권자 수들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용 시장이 좀 식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세게 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GDP 성장률에 있어서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 지표는 식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금리는 내려줄 건데 그 내려주는 속도만 더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12월 달에 금리 내려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내년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두 차례만 내려주는. 네. 그러니까 8번 만나는데 두 차례면은 4분의 1만 금리를 내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로 보면은 미국만 강하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ECB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려줬고요. 세 차례 연속 내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경제 리스크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굉장히 강한데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앞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수준은 미국의 입장에서 내려주기는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 내려주는 속도는 예상보다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던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75bp 금리를 먼저 내려주고 나서 굉장히 장기간 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던 98년도에 세 차례 더 내려주고 그게 마지막 금리 인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예상했던 중립금리 부분이 살짝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주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이고 여기에 또 지금은 인터넷 사이클이 아닌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전체적인 금리 환경은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FOMC가 내년에 8번 있는데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4분의 1이면 그래도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유럽에서는 오늘 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좀 단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그 방향을 미국과 좀 대조해 봤을 때 어떻게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가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투자 전략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럽을 보고 계시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내리는 것이고요. 예상보다 빨리 내렸었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것이고요. 근데 금리를 빨리 내려줬는데도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증시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은 미국과 다르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또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시장에 항상 좋은 것이냐? 예,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유럽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자, 유럽에서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한 면이 있는데 이건 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경기 침체를 좀 유럽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예, 좀 미국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유럽보다는 좀 미국에 좀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떨까도 궁금한데요. 자, 간밤에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잠깐 내주기도 했습니다. 좀 위태로운 모습이 바로 중국과의 이제 이슈겠죠. 반독점 수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중국의 판매 금지. 이건 루머였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어쨌든 중국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정도까지 또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컴퓨테이션 속도입니다. 앞으로 AI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그 컴퓨테이션 속도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BYD가 칩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엔비디아의 칩이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연산 속도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를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진, 비디오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반독점 조사를 해서 엔비디아 칩을 수입을 못하게 하게끔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니죠. 예, 그래서 반악이다. 네, 그렇게까지도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약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산 속도인데요.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연산 능력이 비슷했다라고 치면 지난 8년이 지나고 난 현재 시점에서 이 연산 능력의 차이는 얼마나 달라졌냐면요. 미국이 지금 55% 수준이면 중국은 겨우 3%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의 뭐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연산 능력의 속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했었을 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반독점을 조사를 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뭐 흔들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다른 뉴스도 있었죠. 뭐 애플 브로드컴 자체 서버 칩 뭐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다를 향한 지금 엔비디아가 없이는 이 AI 산업의 발전이 더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는 것이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
엔비디아는 아직 앞으로의 성장이 너무나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그 성장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감안을 하실 수 있겠으나 현재의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봤었을 때 미래 성장을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벌써부터 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가 먼저 그거를 체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때리기가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다행입니다. 뭐 엔비디아 그 주주분들에게는. 그리고 애플과 브로드컴의 그 AI 칩 개발이 엔비디아의 그 위협이 될 것인가? 또 그것도 크게 아니네요. 예. 어느 정도의 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칩의 수요는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의존도를 낮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좀 주요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테슬라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이제 궁금한데 테슬라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웃고 울고 한 3년간 네. 들었다 놨다 했던 주주분들을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테슬라는 참 몇 달 사이에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 완전히 위로 올랐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17년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따라잡는다. 미국의 GDP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한 분기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꾼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있죠. 테슬라를 제외한 뭐 GM, 포드 뭐 등등등.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일본의 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자동차 그리고 또 전기차에 있어서는 뭐 BYD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네. 많이 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올라섰죠. 전기차를 가지고 오면서 기가팩토리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기가팩토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의 끝판왕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죠. 또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광 케이블을 깔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에 그만큼 AI 산업의 발전 이전에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 동쪽 그 해안 지역으로서 정말 많이 깔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높였지만 사실 스타링크를 쏘아 올림으로 인해서 광 케이블 까는 거에 있어서 10분의 1 전략으로 갔다라는 거죠. 비용에 있어서.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드는 게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타링크와 연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또 여기서 스페이스X도 올라오죠.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뭐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이 생산성 향상의 어떤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 성장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 너무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테슬라를 계속 지켜보실 수밖에 없고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이고 나머지 뭐 엔비디아나 대형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이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뭐 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실 수밖에 없고요. 이 BYD와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경쟁을 한다. 이거는 그냥 전기차 업종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큰 그림을 그렸었을 때는 BYD가 테슬라를 쫓아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BYD를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네.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올해 한 4월까지만 해도 주주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아직도 안 팔았어? 좋은 시절 다 갔어. 막 그런 그랬었나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구설들이 있었는데,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 뭐 여러 가지로 따라갈 자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네. 자, 그래서 비중 있게 테슬라를 가지고 가는 전략입니다. BYD를 볼 바에 테슬라다라고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양자 컴퓨터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구글 알파벳이 조금 선두 주자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그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은 리게트라는 그 주가가 뭐 20%나 빠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봐도 되는 그 양자 컴퓨터의 이슈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야죠. 네. 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봐야죠.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많은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20년 전에 투자를 하셨었을 때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기차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것을 상용화시켜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낸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창출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이 된 게 언제냐면 2019년 하반기입니다. 그때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20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경쟁을 막 하고요. 누가 기술력이 좋냐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기술력이 흑자 전환, 즉 수익 구조와 연결이 되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에서 상용화를 성공을 하고요. 그 상용화를 성공을 해서 현금 흐름이 가장 높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그런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다 가져갈 것이다라고 감안하게 될 때 그때 투자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좀 위험하네요, 투자하기? 예? 지금 보시면 퀀텀 컴퓨팅의 지금 이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올려주시면은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이 산업이죠. 그만큼 투자 금액을 계속 늘려야지만 된다. 저게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타이밍이 올 텐데요.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타이밍은 아무리 빨라야 2029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너무 강하게 여기에 투자 비중을 높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1등을 한 이유는 그 회사가 가장 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 2019년에 흑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당연히 차세대에 꼭 필요한 게 맞아요. AI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인류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난 이후에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 그래프를 하나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적자가 좀 크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 느끼실 텐데 차세대 새로운 먹거리는 맞다. 근데 이제 경쟁에 있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는 좀 더 투자보다는 관람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그 미국 증시 보니까요. 전강 후약으로 전반적인 2025년을 좀 예측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그 전강 후약이라고 예상하는 건 이제 탑리, 펀드 스트레스 탑리 그 외에 또 많은 전략가들. 거기다 반면 이제 7,100까지 일단 S&P 500 지수가 이제 갈 것이다라는 높은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네, 뭐 톱니의 의견이죠. 근데 톱니의 의견은 사실 올해의 그 대선 있기 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조정받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무조건 이거를 뭐 완전히 1년 안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맞추는 거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전략가이지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 의견을 내는 것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20일까지 강한 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월 20일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하반기에 또 다시 강한 장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분기에 강하고 2분기에 안 좋고 3분기, 4분기에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의미가 그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내년도도 미국 증시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이익의 강도에 맞추어서 보시면 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오픈하이머가 7,100 정도를 부르고 있죠. 네네. 그리고 최고죠? 네, 그렇죠. 네. 대부분 하우스들이 요즘에 이제 7,000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벌써 2년 전에 S&P 500이 2025년쯤 되면 또는 2026년 초쯤 되면 7,000포인트는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내년 연말에 S&P 500이 7,1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앞자리 7을 내년도에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S&P 500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 것이 워낙 높다. 그러니까 20%를 훨씬 돌파를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또 지금 이 베인앤컴퍼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AI 산업의 발전 속도에 있어서 저걸 보고 있으면 내년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 그리고 또 2027년까지 매년 40에서 55% 성장을 한다. 네.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0% 이상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매년 미국 증시는 연간 단위로 S&P 500 기준으로 15% 네.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 7천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내년 이후에 내후년에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만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면 자 이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앞 코너가 없어서 저희가 시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전략 좀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이 성장 부분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높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을 때 그 이유가 고용시장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미국의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4.2% 이상인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당연히 미국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셔야 되고 채권 비중보다는 주식 투자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 채권 20%, 주식 80%고요.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80%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980년대 초에 그 정도 비중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시가총액이 커진 적이 있어요. 지금 AI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노력하는 국가가 저 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 네. 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하세요. 네. 유동건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